눈이 오고 있었다. 아직 땅에 닿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소리 없는 눈이었다. 그는 서울역 앞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었다. 눈 위로 파랗게 번져오르던 신호등 불빛이 사람들 얼굴에 은은히 스며들었다. 세계 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그런 신비한 파란빛은 서울에서 처음 보았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불빛.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모두가 멈췄고 모두가 기다렸다. 마치 기다림 자체가 예절인 것처럼.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외국인이다. 아이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끌었다. 사과하며 시선을 피하더니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섰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느꼈다. 낯설음을 가르지 않는 조용한 온기. 그날 밤 그는 창밖을 보며 노트에 적었다. 이 도시는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이 말이 된다. 다음 날 그는 신발을 벗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낯선 방식이었지만 어쩐지 편안했다. 누구도 당신은 이제 우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아주 오래된 문이 아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독일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란 나는 루카라는 이름을 가진 인권 담당자였다. 유럽연합 여권 하나로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그 속에 담긴 무게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 한국으로의 출장, 그것이 모든 걸 바꾸었다. 공항 직원이 물었다. 혹시 한국 여권 소지자 계신가요? 내 옆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었다. 그는 별도 통로로 사라졌고 나는 20분을 기다려야 했다. 일본인은 더 오래, 중국인은 그보다 더 오래. 그 차이가 나를 멈춰 세웠다. 며칠 뒤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 그곳에서 통역을 맡은 민지 씨를 만났다. 그녀의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엔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묻어 있었다. 회의 후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오늘 통역 정말 훌륭했습니다. 목소리 속에 한국의 깊은 이야기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통역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매일 밤 우리는 영상통화를 했다. 예절, 음식, 뉴스. 한국의 삶은 생각보다 깊고 다정했다. 섬마을 아이들의 교복이 세계 디자인상을 받은 일. 작은 로봇팀이 유럽 대회에서 우승한 일. 해양 쓰레기로 만든 교복 이야기. 그 모든 게 이 나라의 조용한 강함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나는 책상 위 여권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를 수십 개국의 회의장과 대사관, 협상 테이블로 데려다 주었던 이 작은 책자. 그 표지의 광택과 도장들의 무게, 국경을 넘을 때마다 거침없던 속도와 신속함. 그것은 나에게 세계를 향한 문이자 정체성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이 문서에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불현듯 올라왔기 때문이다. 며칠 전 민지 씨의 사촌 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손님으로 초대받은 기억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쑥스러운 웃음을 머금은 채 교실 문 앞에 나란히 서 있었고 한 명이 손을 들어 수줍게 물었다. 루카 아저씨, 프랑스 사람 맞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조용히 말했었다. 나중에 저도 외국에서 온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도 친구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 말이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한 동심의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은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공동체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고도 놀라운 증거였다. 그 아이가 전한 말 한마디에는 타인을 환영하는 따뜻함, 다름을 끌어안는 용기, 그리고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서는 자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한번 여러 해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세계 곳곳의 공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사람들, 서류 한 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되는 이방인들, 언어 하나 통하지 않는 거리에서 불안하게 지도를 들여다보던 나 자신. 그 모든 장면 위에 서울의 한 아이가 건넨 그 말이 겹쳐지며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져갔다. 이 나라는 무엇을 품고 있기에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감싸는 것일까?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스탠드 불을 끄고 다시 책상 위 여권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민지 씨가 선물한 작은 책이 놓여 있었다. 한국인처럼 산다는 것. 그 제목이 처음에는 마치 숙제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다정한 질문처럼 느껴졌다. 당신도 우리처럼 살아볼래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다. 단지 이 나라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이웃으로,
함께 책임을 나누는 시민으로,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내가 이 나라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그건 더 이상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걸어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었고, 내 마음이 스스로 향하고자 한 자리였다. 단 한 장의 문서로는 다 담기지 않는 이 결심은 아이가 건넨 말 한마디처럼 작고 단순하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나를 천천히 초대한 것임을. 그해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은 정확히 14,616명이었다. 나는 그중 14,616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조금 앞선 14번째 자리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순번이 아니라 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서류가 아닌 이야기로 이 땅에 들어서고 싶었다. 국적을 받기 위해 쌓아 올린 종이들은 많았지만 진짜 준비는 서류가 아닌 마음 안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따라 입을 모으는 시간, 아침마다 길가의 인사를 따라 고개를 숙이는 연습.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언어와 문화가 아니라 이 나라에 살아 숨쉬는 마음이었다. 루카 씨,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질문을 수없이 들었다. 사랑 때문이냐고,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러느냐고.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나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바란 것은 편의가 아니라 품격이었고, 내가 이 나라에서 받고 싶었던 것은 대우가 아니라 자리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한 장의 국적 증서와 함께 어느 거리의 평범한 인사, 청계천 물결에 비친 내 얼굴, 아이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 모든 작은 것들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낀다. 나는 이제 14,616번째 줄에 선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14번째 마음 중 하나로 존재하고 싶다. 그 초대는 조용했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도 진심이었다. 그건 더 이상 낯선 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싶다는 하나의 결심이 되었다. 시험, 언어, 문화, 역사. 나는 매일 밤 미의 발음을 연습하며 민지 씨와 함께 공부했다. 사탕을 사랑이라고 말해 민지 씨가 웃음을 터뜨렸던 날도 있었다. 연접, 왜 한국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제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질서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들, 청계천, 시장 골목, 따뜻한 말투의 어르신들, 젓가락을 서툴게 잡는 나에게 물을 건네주던 민지 씨의 어머니, 반찬을 조용히 더 얹어주던 아버지. 그날 오래된 필름 카메라로 서로를 찍었다. 사진 속에 나는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었다. 그 표정은 이미 이곳의 사람이었다. 봄밤, 창밖엔 반쯤 진 목련이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다. 민지 씨의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셨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따뜻했다. 처음엔 잠깐 머물다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사라졌더군요. 사진 한 장, 청계천에서 민지와 찍은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풍경 속 사람이 되었네요.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파란 책은 이제 펼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지 국적이 아니라 정체성과 책임, 그리고 내가 걸어온 여정의 증표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나를 천천히 초대한 것임을. 그 초대는 내가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